지금 이제 조급했는데 오늘 아까 이제 10시 20분에 중대본에서 선처인양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식 발표했죠. 하나는 그래도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그게 어렵다는 문제를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좀 그래도 우선 해서 인양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눕히거나 이렇게 하는 걸 안 하고 절단 안 하고 온전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는 이제 이것만 갖고도 가족들이 좀 한 단계는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하겠다는 의견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네. 지금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예. 내려간 날부터 이제 꾸준히 쭉 있었죠. 네. 중간에 뭐 사고 생긴 이후에. 예, 사고 생긴 날 내려가서 낮에 내려가서 그날부터 뭐 상황이 올라올 상황이 안 되고 거기 지금 일이 복잡하게 이제 정부가 손발이 안 맞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긴급하게 또 제가 관여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또 가족들 옆에서 돌봐야 될 일도 생기고 그래서 쭉 있었죠. 현장에서 직접 다 이렇게 겪으셨네요. 그 세월호 일이 나고 나서. 그래서 팽목항에 차 대놓고 그 차에서 자면서 왔다 갔다 현장 다니고 또 바지선에도 가보고 또 물자 같은 게 조달이 잘 안 되면은 그걸 또 밖에서 지원받아 하고 그런 일들. 예, 그렇습니다. 이 단원고등학교가 이제 안산에 있는 저기이긴 하지만 육아족들 중에는 지역에 이제 후배들도 있고 심지어 제 동생 친구도 있고 직접 좀 아는 분도 이렇게 그럼요. 250명인데 네. 250명이니까 그 안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같이 위로하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친했던 사람들이 같이 알게 되고 그렇죠.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죠.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굉장히 좀 흥분돼 있고 가족들한테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뭐 사정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제가 아무런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당연히 저분들의 상태는 저러고도 남는다. 그러면서 또 제 입장이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이 선체 구조 변경에 대한 법적 책임 다 정부 여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항전 관리에 있어서도 그게 다 공직이니까 다 우리 지금 집권 여당이 책임이고 또 선원들의 문제 해경이 초기에 와서 구조를 아직 승객들을 못하고 이 선원들을 구조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 수색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가족들한테 실망을 끼치게 하고 계속 가족들은 화가 나게끔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게 제가 이제 진도에 가갖고 바로 올라올 수도 없었고 그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만히 보면 저걸 이렇게 하면 빨리 될 텐데 왜 저래고 옮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는 이제 제가 이걸 좀 관여하고 또 부처 간의 어떤 규정 때문에 서로 밀고 그럴 때는 좀 나서서 하고 또 뭐 구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못 미칠 때 또 역시 물품 목록이나 따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다 떠안고 달게 받고 저한테라도 그런 공평을 해서 좀 요만큼이나마 화가 풀린다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적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여당이 오줌 비우면 그럴까. 그리고 가끔은 좀 안타까운 거는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저한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그냥 저를 배제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 가서 하고 그러면은 참 쉽게 될 것도 어렵게 하고 그럴 때는 좀 나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야속한 생각을 할까 좀 안 들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공직사회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매뉴얼은 엄청 많대요. 매뉴얼 많죠. 근데 그거대로 훈련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안행부 장관이 네. 경찰학교 졸업식에 가다가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고의 규모가 네. 아주 진짜 하늘이 놀랄 규모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길 가갖고 기념사진까지 표창하고 기념사진까지 찍고 거길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헬기를 바로 돌려서 그리 가야 되겠냐? 그리고 사고 해역이 이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가족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부의 책임자들이 사고 해역을 과감하게 가서 직접 보고, 물론 수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관이나 총리들이 갔을 때, 예? 이건 무슨 그냥 내가 주무부처 장관 총리니까 마지못해 온 사람 같은 그런 인식을 준단 말이죠. 예? 그런 실무 공무원들의 훈련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책임자들이 의연하게 예? 딱 가서 제가 실무 책임자 장관입니다. 제가 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다 가족들이 흥분해서 바닷속에 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떠 있었잖아요. 네. 에어포켓이 있다 그러고 거기에 그 안에 사람이 보였고 그럼 가족들은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 죽었을 거라고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 대표를 데리고라도 가서 지금 바다가 유속이 이렇다. 그걸 보여주고 또 물의 탁도가 이래서 수색이 쉬운 게 아니다. 우선 저 바다를 들어가서 배 있는 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설치가 필요하다. 오고 있다.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금 못하는 거다. 그 못하는 무능은 책망을 받지만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안 한 걸로 비치지 않게끔 또 못하는 것을 안 한다는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게끔 정부가 그걸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는 그 당시에 말도 못하는 유언비어가 그렇죠. 막 카톡으로다가 나 지금 식당 칸에 있어요. 식당 칸 옆에 오락실에 있어요. 예? 편의점에 있어요. 이런 카톡이 막 오는데 경찰 조회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참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카톡으로 장난질 한다는 거에서 너무 황당하다. 그런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지도자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분들도 훈련이 안 된 거죠. 저는 그 현장을 가봤고 그러니까. 그 맹골 수도 물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네. 이제 사실 밖에서 볼 때에는 이제 부처 장관들이 그런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중대 결정이라는 것은 뭐 투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못한 게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에 배가 이렇게 좀 침몰 중이었잖아요. 근데 P1, 2, 3종이 갖다 댔단 말이에요. 서해청에서 해경이. 근데 이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나왔어요. 얼른 싣고 그 배가 빠져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자살 시도했던 김동수 씨 같은 경우는 소방호수에 자기를 묶고 사람들을 수도 없이 끌어올려서 미끄러워서 못 올라와서 끌어올려서 바다로 다 이렇게 이제 뭐 내리거나 하면은 우리 어선들이 와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되고 피정을 가갖고 이걸 깨고 한 사람을 더 끌어내야 되는데 로프라도 걸고 올라가든지 이런 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해경청장이나 해군이나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거기 이제 그 또 배들이 큰 배들이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대놓고 보니 이게 무슨 146m인데 그 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저걸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달라붙어 갖고 침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해야 되는지 그 어마어마한 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준비와 지식과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해경도 어떠지 해군도 릭스헬기가 와갖고 이렇게 제 보고 했는데 이것도 청해진한 독도함 이렇게 와갖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수부대들이 와갖고 가봐야 되는데 거기도 물살이 빠르니까
정조기 아닐 때는 네. 이렇게 침투를 쑥 하지 못하고 사람이 물에 떨어지면 떠내려가니까 UDT가 한 2박 3일 동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성공해서 장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능력이 없었던 거.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해군이 됐든 그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본부가 됐든 그쪽에 특수부대들을 갖다가 평소에 훈련을 시키고 그것보다 더 크든 또 작은 배든 또 유석이 어떻든 간에 그런 악조건을 가상해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 이것을 상시 운영하는 해경 특구대나 아니면 해군 SSU나 UDT나 이런 사람들을 상시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 잠수사들 이 사람들이 다 특수부대 출신들이니까 산업 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년에 우리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분들을 날짜를 정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차로 나눠서 우리가 정부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유사시에 민간에서 동원을 하더라도 고도로 훈련된 상태를 유지하게끔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건데 이게 우리 아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든 간에 서로 결정을 못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다. 못한 거죠. 이 과정을 그대로 생중계가 다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네. 하다 보니까 안 했다. 일부러 아이들 희생되라고 구조를 안 했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나가고 유언비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 침도 항해는 이제 정말 구조를 고도의 위험한 구조를 할 수 없는 능력에 일반 잠수사들이 와갖고 정말 이 일종의 사이비 잠수사라고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네. 막 다니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내가 들어갔다. 가서 보고 왔다. 또 해경이 구조를 방해한다. 못하게 내쫓는다. 사실은 이제 해경은 거기서 실력 있는 잠수사들을 좀 뭐 찾아야 될 입장인데 이제 아무나 들어갔다 뛰어내렸다가 사고 나면은 지금 이 책임은 사고의 책임은 내가 질지 누가 질지 몰라. 근데 지금 자기가 지휘를 맡는 순간부터 안전 문제, 사고는 사고고 또 그 수습 과정에서 이 안전 문제는 100% 지휘 책임은 아닐 테고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통제를 했겠죠. 이것이 수색 방해로다가 또 이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작 수색 방해인지 아니면 수색 방해로다가 구조 방해로다가 비친 건지 앞으로 이제 특조위에서 이게 지금 또 검찰에서 지금 이제 항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검찰 관계 특조위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정작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도 그 증빙을 갖고 명확하게 밝혀줘야지 이것이 이제 진상조사라는 것이 규명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한심할 정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물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 우리 중앙 그 고위 공무원들이 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행정부죠. 네. 그리고 해경이나 네. 이런 아니면은 이제 이 구조 특수부대 지휘관이나 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내 임기 중에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런 생활을 해온 거예요. 공직을. 네. 예?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 119가 됐든 예? 어느 누구도 그 지휘자들은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여객선이 맹골수도 그 병풍도 밖으로 제주도 가는 선도 있지만 그 안쪽으로 맹골수로로 가는 배들도 있다. 여기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기 뭡니까 허베이 스피리토나 과거에 또 여러 가지 대형 인명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좀 준비 좀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이 정도로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일정 수준의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의 예? 정말 무능이죠.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그런 생각을 못했냐 이거예요. 까지는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국민안전특위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지금까지 업무복을 쭉 봤어요. 네. 다음에는 이제 매뉴얼도 점검하고 관련 법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소방안전본부하고 해양경비본부를 합해서 직역별로 만들어놨으면은 거기에 평소에 이렇게 이제 관리할 그런 팀들과 그 유사시에 고도에 훈련된 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직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의 인원, 얼마의 예산 이런 것들이 직계로 다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직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천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저번에 소방훈련 한 번 했고 민방훈련 한 번 했잖아요. 근데 그 둘 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재난대응 훈련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식구조 개편입니다. 개조. 그 사람들은 훈련을 시키면 언젠가는 돼요. 그 팀들은. 그리고 이제 한 번 다 나가면은 우리나라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그 팀들을 뭐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제주든 한쪽에다 놔서는 안 되고 제주, 동해, 서해, 남해 권역별로 주둔을 시키면서 유사시에 응급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거긴 거기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회 여기에 회의를 누르면은 절반 이상이 아마 어디 뭐 잘못 눌렸는지 뭐 봐라.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관에서 화재벨이 불렸는데 아주 열심히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4월에 제가 5월쯤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 집에서 소화기를 다룰 줄 알고 비치해놓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유사시에 그걸 작동할 줄 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형 그 시설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어떤 다중집합 시설에 가면은 항상 비상구를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훈련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 의식구조를 어떻게 바꿔드려야 될지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걸 실천해서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저는 뭐 제가 누가 보면 저보고도 트라우마 아니냐 너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를 가면은 항상 먼저 보여줘요 저는. 이제는 밥을 먹으러 가도 들어가는 분하고 봐줘요. 이게 이제 너무 거기 있으면서 이게 탁 주입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만큼 민감하게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좀 심했죠. 심한 정도가 아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심장박도 훈련을 여학생에서 한 명 살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10명 중에 몇 프로나 그거 심폐소생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민방에 가서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기억이 나서 하거든요. 근데 거의 전 국민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유가족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죠. 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진상규명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원인이 뭐 물론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다가 파행으로 끝났고 특별조사위가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의무청을 풀지 않았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해수부에 있는 해피어들이 즉 관피아로서 한국해운조합 같은데 뭐 36년인가 계속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서 많이 이 관피아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출항전 관리가 그전에는 해경에서 그걸 관련했는데 출항전 관리가 엉망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보통 이제 인원하고 화물 다 파악한 걸 보고 하면은 운항 관리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또 고박 상태 확인하고 화물 보고 그 다음에 출항 사인을 내기 나가는데 그 세월호는 이미 먼저 나가고 30분 후에 그 3등 항해사가 누군가 박무순 박한결인가 그럴 겁니다. 그 항해사가 이 무전기로다가 해경한테 연락을 하고 뭐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리 갔어요. 그 불러주면은 그거를 받아 적고 이런 관리를 했으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아주 철퇴를 내려서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진상규명이 이게 왜 자초됐냐예요. 예? 그 이제 그 항해사가 급변침을 했는데 하면서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간 게 저쪽으로 좌연으로 쓰러져서 돌아서 거꾸로 주행을 하는데 그때 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문제 뭐 등등 물체가 보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정말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밑에 해저 검사도 해보고 예, 다 음파 탐지기 다 볼 수 있으니까 검사해봐서 거기에 뭐가 좌측에 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월호를 인양하면은 어디 뭐 잠수함이나 뭐에 스친 자격이나 외부 충격을 받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단하지 않고 또 세우지 않고 그 상태에서 플로팅 노크로다가 바로 떠갖고 올려버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배가 정말 선원들의 실수로 좌초가 됐구나. 그 다음에 원래 이 배가 정박돼 있을 때도 기울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급변침을 했을 때 한쪽으로 기울었다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밸런스 워터를 갖다 빼내고 짐으로 눌렀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진상규명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사가 했던 내용만 갖고는 우리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 자기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들이 실제 그것을 다 보고 또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고 그게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때까지는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이제 조사 기능과 그다음에 위원장들의 역할이 시행령에 이제 특조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위원장들의 기능이 시행령에 명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안전지원 쪽으로 또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이 90명 정도 선이니까 더 늘려달라 이건데 인원 문제는 여기 어떤 기구에 대한 개편이 있으면은 인원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원도 파견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건데 즉 파견 공무원이 그것도 해수부하고 해경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다. 아니 하다 보면 해수부하고 해경이 조사 대상 기관인데 거기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이쪽 조사와 관련된 기구에서 제 역할을 하겠냐 수사 기획을 제대로 하겠냐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시작부터 그렇게 조사위원회가 안 맞고 서로 뜻이 안 맞고 안 되면은 이건 뭐 특조위가 1년 반 가더라도 분쟁만 있다가 결론도 못 내리고 또 하면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완벽하게 다 이렇게 배도 들어서 보이고 수색 다 해서 9분의 실종자들을 다 찾아서 가족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진상을 다 조사위원들이 해줘야지만이 이제 정부 합동장례도 끝내고 가족들도 가슴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해수부 장관께서도 이쪽 조직에 대한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민간인을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줄이고 그 기능을 좀 자기네 안대로 보강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늘리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아주 유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우리 특조위하고 해수부가 빨리 협상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 오래 마음고생하지 않게 기구 개편을 좀 하고 빨리 좀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신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 여당을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뭐 야당을 솔직히 얘기해서 가족들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은 뭐 야당이 뜻한 대로 됐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당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잖아요. 특히 손채인 양도 그동안 그 TF에서 기소검토 TF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갖다
거론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네. 과감하게 새누리당 당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이 네. 김무성 대표님과 유승민 원내대표님이 아주 꽤 강도 높게 선체 인양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인양을 빨리 물론 이제 3월 말까지 기술 검토가 끝나기로 그 로드맵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족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쭉 봐왔고 또 분향소에 가서 위로하면서 대화도 나눠봤고 면담을 몇 차례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죽도록 믿고 그런 적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까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당과 정부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한 적이고 저는 이제 우리 당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 특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간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 간사를 제가 기꺼이 맡았죠. 거기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할 거는 정부하고 풀어야 가야 되지만 이게 개인별로 사안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것이 이제 나만의 고민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거고 근데 당사자한테 큰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알게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제법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할 역할이고 오늘도 지난 월요일 날 1년 동안 대한적 십자사 안산지회에서 그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희생자 가족들 전체적인 그 식사를 자원봉사를 여지껏 했어요. 또 자유총연맹은 커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계속 있으면서 안내 역할도 하고 또 그게 없어지면 거기가 너무 썰렁해지잖아요. 근데 양쪽에 딱 자리 잡고 분향소 옆에 가족들하고 마주보고 있으면서 가족들이 필요하면 차도 드시고 또 뭐 연락할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걸 했는데 이제 적십자사가 인원 수급에 한계가 온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달갑게 와야 되는데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월요일날 빠져나갔어요. 20날. 이제 전명선 위원장이 아까 전화가 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체도 이제 사실은 큰 거 같지 않아도 꽤 큰 거죠. 하루 이틀은 뭐 사서 드셔도 되고 그러지만 딱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보장받고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유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락 와서 지금 적십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안산시하고 지금 이제 저희 비서관 담당 비서관이 알아보고 있고 이것도 좀 그렇게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은 쉽게 될 거를 여당이 비어서 그런지 제가 비어서 그런지 며칠 지나서 연락이 오니까 아까 제가 좀 툴툴댔어요. 빨리 제때제때 좀 얘기 좀 못해줘 그러고 툴툴댔죠 제가. 뭐 그 전날 15일 날은 이제 저하고 유승민 대표 모시고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당소속 의원님들이 같이 갔는데 이제 그날도 거기서 이제 위령제를 지내는데 같이 추모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유가족이 아닌 분들이 소란을 좀 떨고 그거를 또 무슨 구경 났다. 난 사실 취재거리도 아닌데 정말 저는 지금 언론한테 당부하고 싶어요. 세월호 초기 때도 언론이 한 역할이 컸거든요. 근데 그날도 갔는데 그냥 그 사람이 딱 보면 유가족이 누가 봐도 아니에요. 유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래든 말든 관심을 보이지 말고 그냥 전체 행사를 스케치해 왔으니까 행사에만 집중해주면 그게 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추모회랑 간 사람들이 다 추모하고 가족들 위로해드리고 오면 되는데 완전히 무슨 동네 구경하는 것처럼 카메라들이 다 에어싸고 바뀌니까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가 거의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날 있었고 또 16일 날 대통령께서 거기 가셨는데 또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뭐 서운하셨겠다. 또 가족들한테 서운하다. 이런 개념보다 이게 이제 딱 해서 내려간 건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슬픈 마음을 갖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를 좀 더해드리고 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하면 빨리 치유해 줄까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게끔 하고 오는 게 이 일을 이렇게 수습하는 데 있어서 빠를 텐데 저 방법이 가족들은 뭐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쓰셨겠지만 결코 옳다고 보기엔 참 나도 판단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저렇게 꼬아가면은 이 수습은 어떻게 할 건가? 수습은 안 만나 준다고 해서 지금 청운동에서 계속 릴레이로 고생들을 하면서 거기 내려갔을 때 한번 같이 거기 분향소에서 같이 울고 같이 손잡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거기서는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못 여기 만났다. 왔으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지금 찾아주세요. 지금이라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금방 부둥켜 하고 울죠. 거기 상황에서는 그 희생자들, 실종자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핑핑 나오죠. 웁니다. 울고 거기에 이제 그냥 해달라고 서로 하고 그러면은 그 진짜 애타는 절규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강심장이라도 그 마음의 동요가 없겠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절차가 빨라지는 거죠. 절차가. 그런데 이것을 상황을 탁 꼬아버리니까 이게 더 늦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불안하고 저는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아주 좀 찹찹했어요. 찹찹하죠. 뭐 사실 여부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더 사람을 기분을 아주 안 좋게 하죠. 차라리 그 뭐 아니면은 아닌 거고 받은 게 받은 거고 탁 결론이 나면은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참에 한 차례 더 정계 개편이 과거에 선거 한 번 있을 때마다 세대 교체 정계 개편 막 소용돌이를 쳤지 않습니까? 또 그때가 왔 거예요.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참에 좀 해야 되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화끈하게 정계 개편을 갈 건지 아니면 분열만 초래하고 또 이 전국만 어수선하고 공론만 분열되고 이제 국가적으로 큰 지장을 주면서 이렇게 갈 건지 그게 더 걱정이죠. 언론에서는 근데 뭐 언론에 이제 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언론 얘기가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보여져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결심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지. 이거 하나 딱 돼서 요것 때문에 100%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을 찾을 때에도 답을 찾을 때에도 원인이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총리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는 끝까지 이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좋게 표현하면은 내가 이것을 오래감으로써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자기를 이렇게 임명한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당에 누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니까 내가 버텨본들 국가에 득이 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빠진들 국무총리 할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내가 이걸 내 개인의 명예회복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의 입장 때문에 내가 남아서 국가를 좀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당이 그 작용을 했겠죠.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해결했는데 여기저기서 뭐 이제 당에서도 노골적인 표명이 나오고 일부지만 결국 야당에서는 수요일까지 딱 날짜를 정해놨으니까 아휴 이렇게 또 이게 결의안이 나와서 여야가 싸우면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개혁 프로그램, 경제 법안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이리 갈 텐데 이건 내가 도리가 아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법 개정한 것도 몇 개 있지만은 이제 사회적 소수들, 약자, 즉 학교 밖 청소년들 아니면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을 방과 후 돌봄 시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한 10년 이상 해왔는데 운영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과거에 활동가들이 많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 집권 여당하고 그런 걸 정책 토론을 하고 그래야지 근본적인 답이 나오는데 이걸 거리두고 반대쪽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됐던 거죠. 그 제 전국에 3,400개 센터가 있는데 그 리더들한테 당신들이 정치해갖고 아이들이 여지껏 못 먹고 고생했다. 이제 정치하지 말고 여기 있는 야당 의원들보다 난 제일 많이 한다. 난 지역센터 운영위원회 보고 다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하고 상의하자.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올려줘서 지금은 뭐 그쪽하고 잘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정책적인 걸 많이 그렇게 하고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제가 이제 안경과 관련된 것도 안경 쓰셨는데 타각적 굴절 검사 안경 쓸 때 안과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경사들이 200시간 공부를 해요. 그런데 못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직역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좀 풀어라 그런 거. 의사와 양의사와 한의사 이게 직역 갈등이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제 의료기입법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볼을 차다가 이렇게 삐거나 부러져도 뭘 영상적으로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고 맥을 보고 만져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축병원에 가면은 동물을 상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 공항 검색 때도 다 엑스레이를 하고 있고. 근데 한의사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짜다 다리가 퉁그러져서 가면은 이렇게 맥 잡고 눈 보고 혀 보고 영 만져보고 침 넣는 거야. 그리고 한 일주일 하다가 안 나면은 그분은 속된 말로 실력 없는 의사가 되는 거고 나면은 명의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열어놓자. 공유해서 한의사도 양광기계를 쓸 수 있는 건 써서 부작용 없는 걸 훈련시켜서 써갖고 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한의사 편도 아니고 의사 편도 아니다. 국민한테 어떤 게 편하냐 이거야. 그래서 국민한테 그렇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진단하고 침을 놓든지 이건 뼈가 급이 갔으니까 정형외과로 보내주는 거지. 이런 이제 수요자를 위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 식품 관련된 업무 중에서 수입식품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수입식품을 외국은 수입할 때 까다롭게 합니다. 제가 수출하는 나라에 그 원산지 등록뿐만 아니라 산지의 농장이나 가공시설까지 다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보통 봉화에서 검색할 때 샘플링해서 하는데 이거 걸리지 않고 통과되면 시중에 풀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중지하고 회수하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 이력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힘들게 만든 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인데 제정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잘 돼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먹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등록이 돼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끔 여기가 문제가 되면 바로 날아가서 거기서 딱 원인 찾아갖고 차단시키게끔 그런 게 되고 아직 여가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 기본법이라고 이것은 제정법이에요. 이것이 안산이 또 다문화 가정인 거죠. 네, 대한민국 어차피 좀 이제 8%까지 다문화 가정이 되는데 우리는 다문화 가정 사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 여기는 우리도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에요. 이 인식부터 바뀌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정부에 약 한 8개 부처에서 지금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다 중복이 되고 일회성이 되고 또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는 단체장 홍보용이 되고 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실에 다문화 관련된 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 생애별로 이주여성이 와서 결혼하고 또 근로자가 와서 취업하고 왔을 때 언어 문제, 또 결혼하고 그다음에 법과 관습에 대한 이해
또 출산, 보육, 학교 교육, 그분들의 일자리, 또 의료 지원 등등 생애 주기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고 주기별로 반복되지 않으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또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단계별로. 근데 그것을 그런 하나의 좀 획일적인 계획에서 안 돼 있고 부처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 컨트롤타에서 계획을 만들어 갖고 하고 3년 단계로 이제 평가해서 계획 보고하고 이런 법인데 부처들이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죠. 법무부는 출입국관에서 업무, 그렇죠. 여가부는 뭐 여성 문제, 아이들 청소년 문제. 지금 우리 이제 중도 입국자들이나 여기 출산한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교육열이나 실력이 딸리죠. 그 아이들이 벌써 경쟁에서 딸리고 가는 거예요. 교육청을 치면서. 그 제 학년에 수업이 학습을 못 따라가요. 아이들이 나중에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도 입국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또 다시 보충 수업을 해갖고 끌어올려서 한 학년 늦게라도 맞춰주고 정상적인 국민 평균 교육을 맞춰놔야지 사회에 적응이 되고 우리 다문화 사회가 이제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으면은 결혼은 됐어요. 그럼 이 가정이 잘 유지가 되고 저출산이 출산까지 됐어. 그럼 출산되면은 저출산을 왜 극복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 장려한 건데 했으면 애들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를 못 해갖고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은 왕따 되고 얻어맞고. 근데 공부도 못 하고 내가 열받는데 맨날 무시받는데 쌈 잘해. 그 애들은 또 엄마 아빠한테 뭐 학대받고 그랬다. 애들이 학교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두게 되죠. 사회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속된 말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과거에 막 이런저런 걸 하다가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죠. 지금 우리보다 10년, 20년 전에 이 과정을 밟은 나라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보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갈등, 많은 비용 이게 곧 닥쳐오는데 아직까지도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한 안전 문제하고 마찬가지네. 그렇죠. 지금 이것도 곧 닥쳐옵니다. 물론 제가 오해하기 쉬운 얘기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문화 가정이 이제 위기 가정, 즉 가족 해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직전에 이 한국 아빠와 미국 엄마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연령 차이가 나죠. 한국 아빠들이 이거 잘합니다. 그리고 일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조금 열등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런 착각을 해갖고 폭행을 하고 애 때리고 집에서 아빠한테 맞은 애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겠냐고. 그러면 바로 걔네들이 이제 쌈판으로 가고 그렇게 되다가 점점 크는 거죠. 거기서 그랬다 나중에 이제 크게 사고 치고 그러면 그 큰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돼요. 이런 게 빤히 보이는데 이걸 누가 발벗고 나서 내가 하겠다. 어느 장관이든 다 내놔라. 우리 유관기관 내놔라. 아니면 총리실에 조정실장이 다 모이시고 이거 어디서 하는 게 낫까? 그 사업 쫙 열게해놓고 여기가 제일 낫다.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을 다 여기서 하고 여기는 지원해주는 부처로 되고 3년 해보고 평가하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제가 참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안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1년 동안 많이 슬퍼했고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지금은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오늘 또 뜻깊게 선체 인양도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 국민들은 다시 옛날의 기운을 찾아서 이제는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돼야지 우리 자라는 후손들이 또 크게 힘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도 되고 국가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이 기운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